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등 다시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서해안에는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 속에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추주기자님께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혜연 기자, 오늘 기온이 얼마나 내려갔나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3.5도, 체감온도는 0.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또 서울 중구와 동작구 등은 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밖에 강원도 화천 산해면 기온이 영하 6.6도, 체감온도는 영하 13.4도를 기록했고요. 네, 경기도 과천 중앙동 영하 1.3도, 경북 봉화 영하 0.6도, 대전 3.6도, 거창 3도 등으로 내륙 곳곳에서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워지겠고요. 체감온도는 내일 영하 8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는 서해안 지역으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호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 제주도 산간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내륙 곳곳에서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추위 속에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네,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특히 위험한가요? 네, 영동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고요. 특히 양양과 동해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형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조한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동 등 동해안과 내륙 곳곳의 산불 위험 등급이 다소 높은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며 산림 주변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초청해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을 둘러싼 후속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어를 아주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하면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미가 관세 안보 분야 협상을 최종적으로 매듭지은 지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후속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이번 협상처럼 호흡을 맞춰 공동 대응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감사를 표하며 협상에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저희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관세는 전 세계에 똑같이 부과되는 만큼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정부와 대미 투자를 잘 협의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똑같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걸 기회로 만들면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철폐에 관한 의견을 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힘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강화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조치해달라는 요청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4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UAE와 이집트, 남아공과 튀르키예를 차례로 찾아 각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투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25조 2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투자 축소를 우려한 데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가 축소될 걱정을 하셨는데 일부에선 우려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또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상생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가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속도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 2천억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투자했던 89조 1천억 원과 비교하면 36조 1천억 원 정도 오른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향후 5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LG그룹은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가운데 60%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 등에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중에서 60%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 현대 회장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에 나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짱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제가 준비한 인사말은 다른 회장이 다 써가지고 똑같은 거 할 수도 없고 이번에 지켜보니까 대단하셨어요.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학력자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는 문제를 지방 정부와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에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을 내게 될 거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 향후 약 10년 동안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들더러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인사가 현실화한다면 검찰 내부엔 적잖은 파장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8명 모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거로 안다며 형사처벌과 감찰징계까지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들에게 감찰과 인사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일찌감치 규정한 여권은 검사장들을 겨냥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집단 항명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 공무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만 나뉘어서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했던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것 자체가 강등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여권과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상징적 수단으로 검사장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법무부가 일선 검사장들을 포함한 대검 검사급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폭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전보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전보 자체가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검토 중인 안이 현실화한다면 다시금 큰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YTN 신규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의 항소를 포기한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관련 논쟁은 정치권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배임죄 폐지로 전선이 확대됐는데 여야 모두 물러설 뜻은 없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검란, 집단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 검찰의 정의는 늘 선택적이고 정치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재판 주요 증거물인 정영학 녹취록을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면서 법무부에 추가 감찰도 요청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지도부는 항명 검사장 18명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이미 징계가 있었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겠죠. 근데 지금 검사 징계는 된 게 없지 않나요?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배임죄도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시점은 내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 역공에 국민의힘 반발 역시 커졌습니다. 특히 배임죄 폐지를 겨냥해 기업인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건 과하다며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 또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동결재산 해제를 요구한 점을 꼬집으며 적반하장 상황이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 공범의 4천억 도둑질을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 방법론을 놓고도 여야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비준이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이 아닌 만큼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최근 환율이 치솟는 등 경제에 부담된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거대 여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와 공개 면담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유사 선거 개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승객 82명을 태운 잠실행 한강버스 멈춤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 민주당은 이른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사고가 있었는데도 오 시장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치적 쌓기에만 몰두했다며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겁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의 방문 등.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안전행정보다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의원도 줄줄이 오세훈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강버스 안전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3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운항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운항 중단 기간 연장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종묘 앞 재개발 공방에 이어 거듭 김민석 대 오세훈 대립 구도가 연출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을 노린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 총리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개입에 유사한 그런 행위를 하실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로 총리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노골적인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괜히 경쟁자 몸값만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시에 한강버스가 정쟁으로 치부되면서 핵심인 시민 안전을 놓치지는 않는지도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항로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고 원인과 운항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승객과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완해 한강버스가 시민의 일상에서 정착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항로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 직후 항로 이탈보다는 퇴적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정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뚝섬에서 잠실 구간은 원래 수심 자체가 얕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간은 항로를 철저히 신경을 쓰고 준설하고 또 선장님들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 운항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항로 이탈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민주당이 한강버스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불필요하게 시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조금 전으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자, 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이고요.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또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정치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당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사안인데요. 네. 공무원의 집단, 그러니까 항명 같은 집단 행동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정부 여당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 좀 지나친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부의 일종의 반발이긴 합니다만 네. 이것이 과연 항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가 좀 갸웃거려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이 검사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도부가 결정한 이 항소 포기라는 것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네. 일종의 내부 차원의 일종의 이의 제기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반발 검사 모두를 사실 정치 검사처럼 생각하는 부분, 여기는 부분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항소 포기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 여론이 그러니까 동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이 내부에서의 내부 고발의 성격도 좀 띠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는 부분은 조금 나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검찰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종의 민주적 통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식의
무리한 징계를 통한 이런 것이 사실은 검찰의 또 다른 하나의 그 권력의 도구화처럼 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사처벌과 직무감찰까지 고려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차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뭐 크게 덧붙일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건 뭐 부당하기도 하고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위법하기도 하고 만일 저는 이걸 검사징계법을 강행했을 때 해당되는 검사들이 나중에 이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반드시 패소할 거라고 봐요. 이거는 뭐 사실 그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고 검찰청 법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는 자신의 직위에서 그 분명히 이게 잘못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반을 했다고 항명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 정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뭐 형사처벌, 수사, 직무감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대장동 일당이 이 범죄 수익을 그대로 지금 몰수 추징당하지 않고 가져가는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도 당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것을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 이게 급한 거지. 이것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전부 처벌한다는 게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나 뭐 그 본질적으로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 18명 검사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정부도 임명했습니다.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임명한 검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수사를 요구했다고, 그걸 항소를 포기했다고, 직무유기했다고 항의한다고, 그걸 항명이라 한다고요? 그럼 본인들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을 했으니까 항명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리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검사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법부 내부에서의 반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와 달리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징계 조치 중에 파면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특혜이자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검사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 지금 파면이라는 징계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사실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당한 이 자율성을 갖고 소신껏 업무에 임하라는 것이었는데, 물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 검찰권이 남용되는 하나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잡을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왜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 이 조치가 시행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 이번에 이 검사징계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급 입법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소급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검찰청이 내년 되면 없어지잖아요. 곧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 되면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기존의 이 검찰권의 행사가 상당 부분 지금 수사권이 박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권으로만 축소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런 부분들을 다뤄도 될 문제를 이렇게 서둘러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정치적인 보복처럼 비칠 경우에는 저는 정부 여당에게 결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정치 검찰이라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징계법 개정이라든지 징계 내용이 오히려 앞으로 검찰이 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도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건 종속이자 길들이기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들에게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나 방향성에 맞지 않으면은 그 검찰은 정치 검찰을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검찰 개혁을 왜 합니까?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사권과 또 수사권에 대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게 검찰 개혁의 얘기인데, 국민의 품으로 돌리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품으로 돌리고 정권의 품으로 돌리자는 게 지금 그 개혁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상징적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면 검사가 자기 직분을 다해서 이 항소가
이 항소 포기가 지휘부의 판단이 불가피해서 이건 불가하다. 다시 이건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걸 그걸 항명이라고 한다면 검사는 앞으로 모든 것을 지시한 것만 따르는 순응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른바 애완견이라는 그 검찰 그 비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가 자꾸 시기를 얘기하는 게 무언가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거나 하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 온 당력을 집중해가지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아무도 많은 분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어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제가 특정하진 않아도 대장동 이 수사의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과는 궤를 다른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민주당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관대합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장동 일당에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늘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더 항소 유지를 하라고 공소 유지를 하라고 더 재판부에 요구하거나 검찰에 요구하거나 법무부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 표리부동한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을 굉장히 퇴색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검사 파면법 그다음에 대법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이런 이야기들은 좀 뭐 제가 보기에 자꾸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남욱 변호사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를 한 상태인데 강남 땅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동안 200억 원 가격이 뛰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검찰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번 1심 결과와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네. 사실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추징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사실 지난 1심 때 1심 재판부가 김만배 씨의 428억 그리고 지금 정민용 씨 등에 대해서 추징금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이 검찰이 당시 구형했던 7천억의 중에서 사실 확정이 된 건 473억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남욱 변호사는 이 지금 추징금이 0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지금 이 지금 재산 보존 명령이 내려지면서 묶여 있는 이런 이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해당 토지 강남 땅 같은 경우는 과연 당시에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재산 보존 명령이 내려진 토지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 강남 땅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초에 벌써 매물로 나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사실 남욱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물로 내놨다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추징을 위한 보전 대상으로 제외됐던 토지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몇몇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추징금이 제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식의 시도를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런 거 민사소송으로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모순된 상황에 처했죠. 지금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는 이런 어떤 부당이익을 좀 민사로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방안을 지시했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아니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 했는데 당장 이게 현실화되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이 법무부의 이 해프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검찰이 이번에 그 재판에서 특정해서 지금 그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이 네. 김만배 씨는 무려 6,111억 원이고요. 남욱 씨는 1,10억 원, 정영학 씨는 64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환수했습니까? 그 환수할 수 있는 게 금액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7,800억을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한 돈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00배 넘는 수익을 거뒀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런 이득을 거뒀다면 이건 분명 부당한 이익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몰빵 수익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다음 이걸 바로 잡아야죠. 근데 법무부는 민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성남시가 그나마 빨리 이걸 가지고 좀 동결해달라고 묵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만일 이게 이제 2심이 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처분해버리면 그 다음에 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네. 국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 조성한 이런 돈들을 국가가 제대로 환수할 수 없고 몰수 추징할 수 없다면 과연 국가에게 유임한 공권력이란 건 무엇인지 국민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저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설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토론하자. 징징거릴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특혜 사면 밥값이나 해라. 아주 거칠게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 악연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사실 뭐 조국 이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당시 이 조국 사태 관련돼서 수사를 총지휘했던 사람이 당시 대검의 반부패부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껄끄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이 자살했다 이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일종의 뭐랄까요, 본인이 지금 딱 쳐놓은 그물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정치 검찰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은 그래서 그때 사실 이미 검찰은 그러니까 사망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외시한 채 지금 와서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부분인데, 그러나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딱 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 이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이 이 대목을 갖고 치열하게 다툼으로써 네. 서로의 정치적 존재감을 아하.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의 설 자리, 정치적 공간이 지금 좁아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 이러한 그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지금 언론 노출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러니까 이 소기의 이거 뭐랄까요, 이거 지금 이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조국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 이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설 자리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이해가 아주 일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 두 사람의 설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 두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두 사람 접점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 대표, 그다음에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을 창당한 오노의 당수고, 그렇다면은 이 본인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법정의, 검찰개혁,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정권과 법무부의 역할, 얼마나 토론할 주제가 많습니까? 그러네요. 국민들은 보면은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게 진짜 보수와 진보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보고 흥미로운 지점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라는 약간 중간지대에서 서로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피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네. 만일 이 두 분의 토론이 성사가 된다면 아마 생중계를 물려도 많이 물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저는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존재감만을 드러내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중간지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장관은 정성호 법무장관이니까 네. 그럼 과연 정성호 법무장관의 역할은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양 정부의 법무장관의 토론을 들어보면서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의 빅매치가 좀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이 이것이 어떤 도화선이 돼가지고 내년 뭐 재보궐선거든 뭐 지방선거든 어디서 두 사람이 어쨌든 지금 원내 진입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네. 한번 진검승부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아 보는 것 예비적으로 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이 그 두 사람의 토론으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과 어떤 그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른바 좀 간접적으로나 좀 평가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만나서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개인적인 활동만 해왔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을
응원해달라는 글을 썼고요. 나도 함께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도 썼던데 중앙당 복귀를 시사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본인은 국민의힘을 떠나선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실제 지금 그러면 지방선거라는 이른바 굉장히 큰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분화하거나 분당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정당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지금 여러 가지 뭐 풀뿌리 뭐 민주주의라든가 지금 뭐 아래서부터의 뭐 정당을 얘기하면서 지방을 순회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네. 어찌됐건 장동혁 대표가 비난과 뭐 기대를 한 몸에 받고는 있지만 지금 어쨌든 좌우 어떤 말을 혼합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어찌됐건 당의 리더십에 착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당의 어떤 구조적 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함께 함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국민의힘에 담아서 승부를 걸어보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네. 지금도 대장동 사건 등 야권에 유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화력의 힘을 보탬으로써 어쨌든 전체적인 파일을 넓히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서울시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잦은 사고에 지금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까지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 사고 원인 조사 등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좀 과한 것 아니냐,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실 국무총리가 일종의 사실상 내각을 총괄하는 행정위 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특히 뭐 이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묘 앞에 있는 세운상가 재개발 네. 그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게 총리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크게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네. 겁니다. 물론 지금 뭐 김인석 총리가 내심으로는 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정당한 직무 행위를 모든 걸 정치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좀 저는 이르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서울시가 이 한강버스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일종의 뭐랄까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취직을 쌓기 위한 일종의 그 뭐랄까요?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이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이 운항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안전사고가 나서 중단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한참 점검 뒤에 다시 운항 재개를 하고 난 뒤에 또 보름 만에 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많은 이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거 믿고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특히 이 지금 한강버스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이 지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라고 하는 이 여론도 있는 만큼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공교롭잖아요. 왜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을 하고 있는 종묘라든가 그다음에 뭐 한강버스가 나왔을 때 왜 그렇게 김민석 총리는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궁금해하는 건 아니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한강버스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저는 정확하게 그냥 행정적인 문제만 지적을 하면 될 텐데 마치 이것이 어떤 뭐 엄청난 그 문제가 있는 듯이 서울시민 전체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참전하고 네. 국무총리도 나서서 현장 지도까지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게 너무 사안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종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갈등 주체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하지 말라 쪽으로 방점을 찍어서 유도하는 건 그건 정부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그 현장을 점검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과할 때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오히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을 더 높여주는 이른바 에펠탑 효과를 통해서 오 시장은 늘 일하는 사람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판단까지도 좀 고려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점검은 좋지만 네. 그것 또한 그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 전주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추돌 사고와 함께 유조차에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홍민기 기자입니다. 도로 위 앞쪽이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떨어져 나온 차량 파편들도 곳곳에 나뉜 겁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팔북동에 있는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 3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고 SUV에 타고 있던 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하는 등 4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변은 출동한 소방차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경북 영천시 상주 영천고속도로 화남 2교 부근에서 유조차와 25톤 화물차 등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유조차에 불이 붙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 1명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막히며 극심한 차량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엔 경기 양평군 청운면 야산에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주택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부천 제일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뇌질환과 사고가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경찰은 의료 자문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는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전밖에 안 들었어요. 잠은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고. A씨는 구속심사에서도 약물 치료 중이었지만 최근 가게 일로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뇌질환이 있어도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돌연 이번 사고와 질환이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를 두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이제는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강경됩니다. 사건을 이관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A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진료 이력과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료 자문도 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블랙박스 등 증거에서 A씨가 사고 당시 의식 소실이나 경련 등 증상을 겪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까지 확인됐지만 뇌질환과 관련한 일부 진술이 뒤집히면서 경찰의 보강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에서 구속 피의자의 검찰 송치 기한을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법 구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담당 수사관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접근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40대 남성 A씨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 조치 4호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9월 4일에 발부받고 9월 16일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열흘 안에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3일에 A씨를 석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씨가 사흘 동안 불법 구금됐다고 보고 일단 석방한 뒤 다른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경찰에 수사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 구치소와의 협의 문제로 송치 시점이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잠정 조치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정반대인 가운데 누구의 해석이 더 타당한 걸까? YTN이 문의한 법률 전문가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례라면서도 불법 구금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우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잠정 조치는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집행하면 잠정 조치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10일을 넘어서 송치를 하게 되면 불법 구금이 되는 겁니다. 잠정 조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구속기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202조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인 만큼 일단 석방한 뒤 다시 구금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행 지휘서나 이런 그 형태를 가지고 집행하는 형식은 갖춰야 됐을 것 같아. 실제로는 석방 안 해도. 시행된 지 4년밖에 안 된 스토킹 처벌법의 빈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좀 특이한 사례고 뭐 좀 그렇긴 한데 이 상황을 좀 상정하지 못한 법률 규정 미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A씨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을 통해 첫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법령을 정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법무부 청사에 출근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검사장 분들 징계구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준비 중인데 에이펙의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력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혹시 그 구자현 차장님이랑은 오늘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출근길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신중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첫 공식 출근에 나서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검찰입니다. 네, 정성호 장관의 출근길 상황 봤었는데 구대행은 잠시 뒤에 첫 공식 출근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공식적으로 첫 출근에 나섭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지난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퇴임식에서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임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구 대행은 지난 토요일 곧장 업무에 돌입하며 대검찰청 부국장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요 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업무 파악에 나선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구 대행은 퇴근길에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구 대행에게는 떠안겨진 과제가 많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에 형사처벌과 감찰 징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 분위기는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 대행이 구원투수로서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검찰 구성원들은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을 밝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란 수습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또 검찰청 폐지 시한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등 검찰의 요구 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관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상 직무유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수사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공수처 전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의 정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서울구치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첫 대면 조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경로서를 비롯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전반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로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로써 수사 외압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특검의 마지막 칼끝은 공수처로 향합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을 당시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됩니다. 특히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이 불거지자 공수처 수사가 더딘 점을 언급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입장입니다. 앞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발부된 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1사단장 1명뿐.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일제히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한 전 총리와 소통한 내용 등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같은 시각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6차 공판기일도 엽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의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씨가 회사 5곳의 자금을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대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매 환율이 널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시중은행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당히 치솟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다음에 혼합형과 변동형 금리도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를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혼란함이 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상단이 뭐 6%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부동산 시장도 문제지만은 환율 시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환율 시장이 계속적으로 구두 경고가 있었고 실제 스무스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이제는 개입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450원대의 환율이 이제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외환위기 당시에 연평균 환율이 1,394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11월 14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고 환율을 이제 뚫어낸 부분도 있겠고요. 거의 1,450원대의 환율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난 환율 시장에서 종가가 1,457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이제 1,450원대의 환율이 지금 뉴노멀, 한마디로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스러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지금 불안전한 요소로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누르고 있고, 지금 보니까요, 올 들어서 이제는 환율 종가가 1,450원이 넘었던 게 한 총 50일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요, 전체의 이제 거래일의 24%에 해당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 진짜 1,450원대가 정말로 환율에 이제는 뉴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는 그 어떤 반증으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증시가 계속 상승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발목을 잡는 게 또 환율이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왜냐 그러냐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미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미국 시장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점점 더 환율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환차익을 기대해서 더더욱 이제는 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달러에 1,300원 하던 것이 만약에 1,500원이 됐다라고 본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제 해외 투자를 더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원화 약세가 일어나게 되죠.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으로 돈이 흐르다 보니까 원화 약세는 나옵니다. 그러면 원화 약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환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1달러 갖고 있으면 1,300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1달러 갖고 있으면 1,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환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 저라도 이제는 미국장에 투자해서 달러를 벌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해외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게 순환이 되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해외에 이제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솔직히 우리가 환율이 높아야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이렇게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경상 흑자의 그만큼의 이제는 금액이 이제는 해외의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또 조사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금융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증시에 들어왔을 때 환차손의 가능성보다 시세 차익을 남길 가능성이 많아야 그래야 외국인들이 더 맞습니다. 들어올 그런 상황인 건데,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환율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개인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 시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가 매수 이거 전략이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뭐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저가일 때 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부추기는 지금 분위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갖고 이제는 새로운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든 사람이 누구겠냐 봤을 때 30대 이하가 거의 50%가 넘어갔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뭐냐?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라고 이제 해서 계좌를 만들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미 MZ 세대들은 약간 매수하기에 좀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떨어지면 사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저가 매수세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매수세가 나오는데, 그거를 반증하는 게 어떨 때냐? 바로 이제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보통 B2라고 얘기하죠.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늘어날 때를 보시면요, 아이러닉하게도 주가가 빠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폭락이 한번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패닉 세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정신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신없이 또 팔기 시작하거든요. 일순간에 무너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본인의 여윳돈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할 수 있다. 물론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제 말이 별로 안 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거든요. 언제든지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질 때 버틸 수 있는 분들, 비투를 하게 되면 절대 버틸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코스피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네. 지금 보면 굵직한 이슈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정이 네.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당히 후퇴를 했고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요. 일단 현재 시간으로 19일입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매출은 과거보다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매출 증가율이 과연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올라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증가폭이 한 20%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증가율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AI 거품론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 AI 거품론이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 고스란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자금을 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또 패닉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외국인들의 행동을 좌우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 금리 인하 시그널입니다. 지금 12월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많이 후퇴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야 이러다가 차라리 이제는 달러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강달러 요소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위험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시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이제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저라면은 조금 지금 타이밍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228%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조심해서 이제는 투자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네, 평론가님 맞습니다. 말대로 기울기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네. 변동성에는 대비를 해야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의 주담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대, 이게 상단 기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6%까지 치솟았는데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서 그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항상 은행들은 대출 총량에 나서게 되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가 주담대에 대한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혼합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정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혼합형 금리가 상단이 6%를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정 상품이 변동보다는 금리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단이 6%가 다시 한번 올라섰고 변동형 상단이 한 5.7% 정도 되죠. 그러한 이유가 5년물짜리 은행채가 있거든요. 은행채 5년물짜리가 이게 이제 혼합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하거든요. 기준금리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지금 이제는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금리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금리 동결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로 갈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해주신 그런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네. 예,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전망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발언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좀 더 커지면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실제 이제 금통위가 이제는 곧 열리게 되죠. 그렇게 열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이제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금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뭐겠느냐? 결국에는 환율과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를 내린다?
환율에 불을 기름을 그냥 끼얹는 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고려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동결이 이제는 더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부동산 시장이죠. 지금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막고는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통화 정책까지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만약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더 얹힌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이 더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시그널,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시그널, 이 한 박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통위원들도 아마 동결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날에 환율이 안정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보더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타이밍은 맞긴 많지만, 지금 대외적인 어떤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선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저신용자보다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이 이슈를 여러분 보실 때는요, 한 가지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신용 등급이 높다고 해서 부자다, 이건 아니거든요.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은요, 부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성실상환하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은 성실상환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보다 성실상환을 하지 않으신 이런 취약차주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금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 현상이 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포용 금융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무슨 뜻이냐? 정부에서 이런 취약차들, 어려우신 분들, 한마디로 연체하신 분들,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금리를 높게 부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정부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은행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체하신 분들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상환 연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 한마디로 7년 이상 연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대출도 사실상 탕감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금리가 낮춰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건 반시장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현상은 오히려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겠느냐는 목소리가 시장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한 14년 정도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봤을 때 일단 서울 시내에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라고 본다 그러면 소득을 한 번도 쓰지 않고요, 한 14년 정도 이상을 사실 모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PI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내 집 마련에 대한 소요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빼고요, 수도권이나 지방을 간다 그러면 그 수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대비해서 봤을 때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간의 수요 심리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줄어듭니다. 지방에서 사실 이제는 사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니즈들이, 그런 수요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인구가 낮아짐으로써 이제 서울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서울 부동산을 더 떠받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부동산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래 건수는 규제로 인해서 낮아질 수는 있으나, 이런 한번 거래가 됐을 때 가격은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점점 더 크고요. 실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연 신임 대검차장이 오늘 첫 공식 출근합니다.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판검사로의 정보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 범죄로 있어도 검찰을 협조되어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구자연 신임 대검차장이 취임 후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난 14일 노만석 전 검찰총장이 권한대행에 사퇴한 이후에
곧바로 법무부는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구자연 신임 대검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자, 오늘 첫 공식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만 지금 취재진 앞에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그리고 검찰 조직 안정화, 검찰개혁 보조를 맞추는 중책을 맡게 된 상황인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메시지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권혁준 평론가와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 계약이 빠르게 늘고 그만큼 또 월세도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월세화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정부가 사실상 이제는 월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누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막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의 사실 전세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당연히 전세 물량이 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월세로 이제는 떠밀려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한 월세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월세 증가율 추이를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에 이제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핵심 지역에서의 월세화 현상, 자연스럽게 월세 증가율도 더더욱 증가되는 구조로 갈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서민들이 좀 이제는 내 집 마련했을 때나 아니면은 나의 이제 월급에서 월세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모으는 속도가 늘어지다 보니 내 집 마련에 대한 속도도 좀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좀 현상으로 갈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4대 그룹이 국내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놨는데 사실 그 대미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8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까요? 저는 정말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대미 투자란 부분,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이슈가 계속 나왔을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국내 투자에 대한 얘기가 싹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미국에 투자한다, 얼마 투자한다 나오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또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리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6만 명 고용 등 이제 450조 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 칭찬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어려울 때마다 국내 고용을 줄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팩트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국내에 대한 고용, 청년 고용을 늘려왔다는 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6만 명 고용 약속 지키겠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용이 이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상당 부분을 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하나도 마찬가지죠. 조선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내 조선업 발전에 대해서 이제는 또 금융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재계 총수들이 국내 투자에 대한 투자 규모를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더 많아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 합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물가로 공화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내년 초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문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세부 합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정상회담 합의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ope to have done by Thanksgiving. The meeting was conducted very high level, and I am confident that they will honor their agreement.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군사기업에는 히토류 공급을 차단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We have lots of levers, but to come out and say this before the agreement's even inked, I think is irresponsible. 미국 내 계속되고 있는 고물가 우려에 대해서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뉴욕시장 등 지방선거에서 물가 불안으로 공화당이 패배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선트 장관은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팁과 초과 근무 수당 세금 공제가 환급돼 실질 소득이 늘어날 거라며 관세 수입 증가분을 미국 가정에 $2,000씩 나눠줄 거라는 계획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I think Americans are going to feel it in the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I think 2026, thanks to President Trump's signature plans, is going to be a great year for working Americans, for the markets. 관세 판결 전망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대법원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개입한 적은 없다며 연방대법원이 혼란에 뛰어들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한 일본 총리의 발언에 중국이 연일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처음 만난 중일 정상의 뒤끝에서 파국이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처음 만난 중일 정상. 손은 맞잡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성향을 경계해온 시진핑 주석은 취임 축하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끝난 상견례에선 침략 역사 반성과 동중국해, 인권 문제 등 쓴소리가 오갔습니다. 다카이치는 이튿날 에이펙에 참가한 타이완 대표와 따로 회담하며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귀국 뒤엔 타이완 유사시 무력 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회 발언으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중국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격렬히 반발했고 심야에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후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거나 정면 공격하겠다는 표현을 두고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반격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해경 함정, 규슈 앞바다엔 군함 3척을 보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중국 항공사들이 무료 취소로 호응하는 등 한일령 조짐까지 나타납니다. 일본 언론은 시 주석의 체면이 깎였다는 중국 지도부의 판단을 강경 대응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껄끄러웠던 중일 정상 간 첫 만남의 뒤끝에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시험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 사이에 AI 활용이 일상화된 만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챗GPT에게 물어봐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은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데 악용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라고 명시한 시험이 아니면은 결과물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정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아예 안 해온 건 아닙니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지침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교수자와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활용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침이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를 막을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비대면 시험을 없애고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와서 사람들이 감독하면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윤리적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정직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학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소 직원에게서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직원 A씨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김호중 씨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조사 결과 실제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가 오가진 않았고 김 씨의 입소 과정에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속사와 분쟁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알렸지만 공식 복귀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는 멤버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도어는 뉴진스 완전체 활동 재개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조율을 거쳐 복귀를 공식 선언한 해린 해인과 달리 다른 멤버들은 복귀 의사를 전달했을 뿐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멤버가 복귀 조건을 걸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도어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뉴진스 완전체 복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엄마를 자처했던 민희진 전 대표는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다섯일 때 비로소 꽉 차는데 돌아온 이상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질은 자신을 겨냥한 거라며 멤버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재차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본인과 하이브 간 재판에 뉴진스 멤버들을 연결짓는데 선을 그은 셈입니다. 지난주 뉴진스는 글로벌 팬들 투표로 선정되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여전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뉴진스 사태에서 의도치 않게 언급돼 피해를 입은 타 가수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를 벌이는 등 복귀 여건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볼리비아를 2대0으로 완파한 축구대표팀이 내일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피파 랭킹 73위 가나와의 평가전은 올해 마지막 A매치로 현재 피파 랭킹 22위인 우리 대표팀이 가나를 이기면 다음 달 열리는 월드컵 본선 조추첨에서 포트2 진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피파 랭킹대로라면 포트2에는 23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는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51계단이나 낮지만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우리나라가 3승 4패로 열세입니다. 내일 가나전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오현규가 선발 출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야구대표팀이 9회 말 투아웃에 터진 김주원의 극적인 동점 솔로 홈런을 앞세워 일본과의 평가전 7대7로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7대5로 끌려가던 8회 말 안현민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 차로 추격한 뒤 패색에 짙던 9회 투아웃 김주원이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대형 솔로 홈런을 터뜨려 7대7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하루 만에 초겨울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부 곳곳에서는 체감온도가 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낮에도 서울이 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무려 13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겨울용 외투 챙기셔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화천 사내면입니다. 기온이 영하 6.6도, 체감온도는 영하 13.4도를 기록했고요. 서울 중구와 동작구 등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낮에도 10도를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과 전주 7도, 대구 9도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서해안 등 해안가를 따라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체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어서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양양과 동해 등 일부 동해안 지역은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한층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속 밤사이 충청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아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에서도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도로에서는 살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